뭐 이제 지금까지는 운문을 개념을 공부를 했고 이제 승우 쌤이랑 독해 연습하는 거 계속 하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하면서 산문 개념을 하고 뭐 산문 개념 하고 나서 산문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산문 독해도 같이 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할 거라서 오늘은 이 교재 펴놓고 다음부터는 교재랑 또 추가적으로 나가는 보조 교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우는 어떤 소설들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담아 놓은 거. 그래서 그런 교재들을 같이 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의 개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볼 거니까 오늘은 주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이런 구도로 우리가 산문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미리 좀 정리하고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자, 필기하지 마시고 제가 필기할 시간을 드릴게요. 산문이란 단어부터 이해를 한번 해보자. 산문. 산문은 뭘까? 산에 문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안 웃겨? 이게 안 웃겼어? 뭐라고? 오케이, 긴 글. 긴 글을 산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산문과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뭘 배웠어? 짧은 글? 짧은 글 있어? 근데 짧은 글의 이름 뭐였니? 운문이었지. 그럼 운문은 무슨 의미였니? 운문의 의미. 뭐가 있는 문장? 그렇지. 운율이 있는 문장. 운율이 있는 문장. 그것이 운문. 산문은 긴 글, 운율이 없는다. 이게 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벽하게 반대가 아니라 의미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냥 반대가 아니라 의미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거는 문장의 형식이었고 아직 필기하지 마. 자, 우리가 문학 장르로 얘기 한번 해보자. 문학 장르로. 그래서 요렇게 표를 요렇게 그릴 거야. 문학 장르로 얘기를 하면은 운문을 우리는 무슨 장르라고 얘기를 했었니? 장르를 좀 다른 말로 갈래라고 얘기를 하죠. 운문을 우리는 어떤 갈래라고 얘기를 했었지? 시 갈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긴 글의 문학 장르는 뭐가 있을까? 응? 뭐가 있을까? 소설. 그리고 소설만 있을까? 수필. 그리고 희곡이라고 하는 극 장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표를 하나 또 그려 놓을 거고. 하나 더. 미안해. 내가 요거 여기 그리지 말라, 지금 필기하지 말라는 거는 다 보고 하라는 얘기였어. 왜냐면은 나도 표 그리는 게 힘들어서 그래. 이해됐어? 자, 문학의 주제. 자, 문학의 주제적인 측면에서는요, 시에서는 뭘 얘기하는 게 주제였니? 정서. 그럼 정서를 표현한다라는 거, 정서를 이야기하다라는 말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서정이 정서 거꾸로 이렇게 돌린 말 아니야. 그러면 소설이나 수필이나 혹은 극은 뭐가 드러나야 돼? 서사의 뜻은? 서사의 뜻은 사건을 이야기하다. 서정의 뜻은 정서를 이야기하다. 자, 여기까지 필기해두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표를 하나 그리면 되겠지. 쓸 때 그냥 베껴 쓰지 말고 이해하면서 서정은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서술하는 거구나. 서사는 사건을 서술하는 거구나. 수필이란 장르가 뭐였을까? 수필은 뭘까?
아, 산문이란 거는 긴 글을 의미하는 거구나. 긴 문장. 산자가 흩어지다 산자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흐트러뜨려서 길게 쓸 때 산문이라고 하는 거고. 문학의 주제, 문학의 장르, 문장 형식. 됐니?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다 썼지? 자, 이제는 이 밑에다가 쭉 그릴 겁니다. 얼마나 공간 남았니? 많이 남았어? 공간 없는 사람? 없어? 공간 많이 남았어? 없는 사람 왼쪽에다가 그려. 왼쪽에 우리 이렇게 그 흰색 빈 공간 있지? 아예 그 겉 표지 흰 공간.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표 이렇게 크게 쓴 사람들은 우리 겉 표지 뒤에다가 하라고요. 알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쓸 거냐면은 소설의 구조. 제목은 소설의 구도까지만 써주시고, 자, 요것도 필기 다 끝나면 내가 얼마만큼 얘기할지 몰라서 그래. 다 끝나면 알았지? 소설의 구도예요. 소설은 뭘 보여주는 거라고? 서사의 뜻은 뭐라고? 사건을, 그러면 사건이 중심이네. 자,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러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 사건은 누군가가 혼자 있으면 사건이 일어나니? 아니요. 안 일어나? 일어나요. 혼자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 재미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흥미로운 사건은 누군가가 이렇게 멱살 잡고 막 때리기 직전까지 가야 흥미롭지. 안 그래? 자, 그래서 인물과 인물 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이 사이에 뭐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야. 기억 디귿. 갈등을 우리는 보는 거죠. 자, 그럼 인물은 왜 이렇게 갈등하게 될까? 왜 갈등하게 될까? 서로의 뭐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싸운 적 없어? 여기 뭐 커플 싸운 적 없어? 누굴 콕 집어서 얘기하긴 그렇고. 없니? 그럼 친구들끼리 싸운 적 없어? 난 요새 겁나 싸우고 있어. 아, 슬퍼. 왜? 한동안 진짜 안 싸웠거든. 나 한 2년이 뭐야. 몇 년을 안 싸우고 지내다가 요새는 그동안 밀린 거 다 싸우나 봐. 왜 그랬을까? 내가 인물이 바뀌었을까? 나 사람이 바뀌었을까? 아니, 근데 내 심리가 바뀐 것 같아. 나의 심리, 그리고 나의 심리가, 서로의 심리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싸우게 돼. 성격은? 나이 들어니까 성격도 변하네. 자, 이런 심리와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소설은 요 갈등을 보는 갈등의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밑에다가 또 써놓을 거니까 아직 쓰지 마. 나 이거 되게 많은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갈등이 일어나는 주된 갈등은요. 자, 주요한 갈등은 인물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근데 요 인물이 만약에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인물하고의 갈등은 자기 자신하고의 갈등이 아니죠. 그쵸? 이 주인공을 우리 앞에 수업에서도 내면화 이런 얘기 들렸던 것 같은데, 그치? 기억나? 내면화. 뭐야? 내면이라는 게. 내면이라는 게 뭐야? 내면이라는 게 뭐야? 내면이야? 죽을래? 내면이라는 건 나 자신이지? 나 자신의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 반대는 뭐니? 외부예요. 외부의 세계.
환경. 그래서 그 인물과 인물 혹은 외부 세상과의 갈등이 일어나요. 여기까지 한번 적어 놓읍시다. 자, 근데 제가 요만큼 적었어요. 크게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심리나 성격, 심리나 성격, 심리나 성격을 이따가 요거 다 쓰면은 내가 요거 캡처해서 우리 카톡방 다 초대됐나? 거기다 올려놓긴 할게. 복습하라고. 여기까지 그래서 쭉 한번 써보세요. 이 소설의 구도를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는 뭐 주제 찾는 방법, 뭐 표현법 찾는 방법, 시상 전개 뭐 이런 식으로 딱 체계화해서 읽었다면 지금은 소설은 딱 구도를 잡는 거예요. 구도를 조금 방법이 달라. 긴 글이라서 그래. 긴 글이라서 조금씩 그러니까 이해하고 쓰고 아 사건을 보는 거구나. 사람 간에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주인공을 기준으로 주인공이 아닌 다른 외부의 세계, 외부의 상황, 외부의 인물 이런 사람들과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소설 개념어 수업할 때는 소설 직접 읽으면서 여기에서 이런 개념들이 나오네 찾으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빨라요. 운문은 거의 뭐 한 달 반 이상 걸렸다고 한다면 소설은 금방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가 의고 빼고는 다 문학이지. 그러면 의고 독서는 언제 해야 되냐? 시험 기간 때 하면 돼요. 그때 겁나 읽으면 돼. 파이팅! 잠깐 다른 얘기. 선생님 자랑할 줄 알았지? 학생들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건들을 우리가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사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인물은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이 행동 속에는 인물의 대화가 들어갈 수도 있죠. 사건이 진행. 그래서 사건의 진행이 되는 그 과정 속을 보면은요, 인물의 대화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화나 행동,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뭘 볼 수 있냐? 지금 필기하는 시간 아니야. 다시 한번 보고해.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나 성격을 유추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사람의 심리나 성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뭘까? 자, 유추한다라는 거는 뭐지? 추론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누가 대표적으로 한 명만 얘기해보자. 아무런 얘기해도 괜찮아. 아무런 얘기해봐.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말로, 응? 말로. 누가? 지연이가 해줘. 친절하다. 그러면 유추한 거니? 직접 얘기한 거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유추한 거야? 친절해. 나는 친절해. I am kind.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 차이를 이제 이해해야 돼. 야, 친절 말고 그러면 유추하는 거는 어떻게 유추해야 돼? 대화나 행동으로 유추하는 거라며. 자, 요거 이해하고 쓰세요. 대화나 행동으로. 자, 제 목소리가 어때요? 목소리가 좋아. 목소리가 듣기 편해. 그런 것 같아.
말을 또 할 때 어떻게 해? 나 말 되게 예쁘게 하지 않니? 아, 그래. 아무 말 대잔치야, 지금. 자, 말을 예쁘게 해. 이 사람은 목소리가 듣기 편해. 라고 하니까 뭐가 유추가 돼? 아, 친절해. 유추가 되니? 자, 요렇게 제시가 되는 거. 두 가지 차이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이 사람의 성격, 심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무슨 제시라고 할까? 직접 제시. 인물의 직접 제시. 자, 그럼 위에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네. 그럼 이 부분은 우리는 뭐라고 해? 인물의 간접 제시. 자, 여기까지 또 써주세요. 미안해. 너무 내가 내 친절함을 강조했니? 아닐 수도 있어. 나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나쁜 놈이야. 응? 확대? 미안하다. 이게 제일 확대다. 내가 잡고 있을게. 이게 내가 잡으면 확대는 된다. 간접 제시부터 써봐.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대화나 행동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소설에서 간접 제시하는 게 좋을까? 직접 제시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읽기 할 때, 독자가 직접 제시하는 게 편해요. 오히려. 다 됐어요? 그럼 밑으로. 간접 제시하면은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저 선생님 목소리는 좀 듣기 편해. 재미없나 보구나. 말을 예쁘게 해. 재미없나 보구나. 그렇게도 유추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야, 그 소설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 서로 읽었는데 내용 달라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때 왕왕의 뜻은 뭐지? 종종 있다. 왕왕 있다라는 거는 종종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인물의 심리라던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간접 제시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직접 제시는 저 사람 친절해. 성격. 성격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릭터. 성격 밑에다가 캐릭터 하나만 더 쓸게. 성격 밑에다가 캐릭터. 인물의 캐릭터. 저 사람의 캐릭터가 어때? 저 사람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야? 성격이라고 하면 맨날 우리는 뭐 착하다, 친절하다, 나쁘다, 못됐다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 그게 성격 맞는데 캐릭터도 맞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뭐 걸걸해 아니면 뭐 정의로워 이런 것들도 다 캐릭터잖아. 불의를 못 참어. 다 됐니? 아니야? 조금 걸려? 다 하신 분은 그럼 지금까지 여기서 쓰였던 이런 단어들을 위에 목록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목록에서 밑줄 살짝씩 한 번만 쳐봐. 목록에 혹시 나와 있는 거 아직 다 안 해갖고 몇 개 있나 한번 목록에서 밑줄 쳐봐. 요거 조금만 더 보면서. 인물의 제시 방법 첫 번째 보이지? 인물의 제시 방법 16번에 제시 방법 밑줄. 또 사건과 갈등 우리 얘기했지. 그 정도는 얘기가 된 거지. 그럼 나머지는요 조금 더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할 얘기가 좀 많어. 소설은 개념이 되게 많지만 사실 그 개념을 다 외워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우리 글을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돼. 근데 문제는 곳곳에서 나오니까 그런 개념들을 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직접적으로 소설의 구도를 잡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조금 더 넓게 보자. 이런 소설을 누가 이야기해 주니? 소설에는 누가 있어? 서술자라는 사람이 있죠. 자, 서술자는 마치 시에서 화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럼 서술자의 역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술자의 역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저는 이제 아직 외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해요. 할머니 옛날에 그랬어? 오, 그랬구나. 근데 할머니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야, 네 삼촌이 언제 그랬는지 아느냐? 외삼촌이? 외할머니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남 부럽지 않았었어. 남 못지 않았었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설 안에서 이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자가 전달을 하면 우리 그거 몇 인칭이라고 하니? 그렇지.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1인칭이 돼요.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몇 인칭이 되는 거야? 몰라. 그거는. 몰라. 왜? 서술자가 1인칭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때는 1인칭 맞아요. 근데 서술자가 3인칭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야기 속에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야기 밖에 있어야 돼요. 이야기 밖에서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처럼 존재해야 돼. 얘는 여기 있고 쟤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너는 거기 있고. 선생님 그럼 신이 아닌 존재가 있잖아요. 그쵸? 그냥 이야기만 들려주는 관찰자가 있어요. 근데 이 관찰자 소설은 우리가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왜 관찰자는 그러면은 뭘로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관찰로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면 관찰자는 무슨 제시를 할 수 있을까? 인물의 간접 제시, 직접 제시. 간접 제시만 할 수 있어요. 자, 이야기 밖에 신과 같은 존재를 우리 다른 말로 무슨 시점이라고 해? 그치,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야기를 들려줄 때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자, 여기도 지금 적고 있지? 적지 마, 아직. 자, 요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때려버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니?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뭐 했다? 서술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야. 자, 서술자가 서술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물의 대화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은 서술, 묘사,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시점 얘기하고 있어요. 3인칭 얘기부터 좀 처리하고 갈게. 서술자가 밖에서, 소설의 밖에서, 이야기의 밖에서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래. 근데 저 사람은 지금 필기를 하고 있네. 혹은 신우가 3인칭이라고 얘기했다. 3인칭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 밑에다 서술 방법이에요.
1인칭, 3인칭 시점은 다 알고 있지? 우리. 그럼 나머지 1인칭도 우리 채워보자. 자신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이에요. 요거를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 타인의 이야기예요. 관찰하고 있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라고 하겠죠. 자, 하나 더. 여기까지 적었니? 조금 기다릴까? 기다릴게. 쓰면서 이해하면서 써야 돼. 아, 자신의 이야기가 주인공 시점이고 관찰자가 관찰자구나. 응? 왜? 어디? 타인의 이야기요. 관찰. 그럼 조금만 더 이제 문제 형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다가 쓸 거야. 1인칭 관찰자는 자, 나에 대해서는 나의 심리는 직접 제시 가능하니 간접 제시 가능하니? 나의 심리에 대해서는 직접 제시도 가능하고 간접 제시 안 될까? 나의 심리를 직접 얘기해도 되고 대화로 얘기해도 되겠지? 간접이 가능해요. 지금 심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야. 타인의 심리는 이거는 간접 제시밖에 안 되지. 결국은 찍는구나. 내가 이따 올려줄게.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그러면 어떻게 돼? 나의 심리, 타인의 심리. 나의 심리는 어떻게 될까? 그치, 직접 제시 아니면 간접 제시 둘 다 가능하죠. 똑같아요, 여기랑. 타인의 심리는요? 1인칭이잖아. 그렇지, 간접 제시만 가능해요. 똑같아요. 알았죠? 여기까지 표시해놓고 이해하면서 꼭 적을 때 생각 없이 적으면 안 돼. 이해하면서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타인의 심리에 대해서는 간접 제시만 가능하구나. 간접 제시를 그래서 엄청 찾을 수 있어야 돼. 무슨 시점에서는? 1인칭 시점에서는. 아, 그 도대체 타인의 심리라는 게 뭐야? 너의 속마음, 너희들의 속마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의 속마음. 예를 들어 볼까? 준영이가 다 아는 얘기라서 지루해한다.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직접 제시지, 그치? 지루해하는 그 심리까지 우리 알고 있으니까. 제이가 다 아는 내용인지 다른 데서 쳐다보고 있다. 간접 제시.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추론이 돼? 뭐가 유추가 돼? 아, 지루해하는 것이 유추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아니야? 지루해하지 않아?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근데. 아니니? 자, 그러면은 3인칭은요. 나의 심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관찰자도 안 나와요. 그치? 그럼 여기까지 시점에 대한 얘기는 다 얘기가 됐죠? 그러면은 위에 가서 우리가 또 밑줄 한번 쳐보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제시 방법, 인물 제시 방법 얘기했고 사건, 갈등 얘기했고 그리고
서술자의 시점 얘기했죠. 서술 방식 얘기했습니다. 거의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잡힐 거예요. 인물의 태도는요, 행동이라고 보면 돼요. 말하기 방식은요, 대화라고 보면 돼요. 자, 소재와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면이 뭐가 될 거야? 배경.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 공간. 서술이 일어나는 공간, 서술이 일어나는 장소. 그게 배경. 배경 하나 추가해줘. 지금 필기해서. 소재는요? 에이, 소재 똑같지. 사건을 일으키는 소재, 이야기가 펼쳐지는 소재. 이야기 속의 소재와 배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걸 거예요. 소재. 그래서 소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지금 배경 소재 여기다 처리한 거예요. 배경 소재. 자, 여기까지. 그러면 소설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구도가 잡힐 것이다 라는 거는 머릿속에 이게 좀 정리가 됐니? 시점도 잡힐 것이고, 인물도 나올 것이고, 그 안에서 갈등도 일어날 것이고, 어떤 소재도 나올 것이고, 배경도 나올 것이고, 서술 묘사 대화 제시될 것이며, 인물의 심리를 얘기할 때는 간접 제시도 일어날 것이고, 직접 제시도 되게 많지. 엄청 많지. 근데 소설은 이런 것들이 자 중요해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의 장면에서 이루어짐. 장면 동그라미.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하나의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장면에서 이런 것들이 다 찾아줘야 돼. 와우. 없는 건요? 없는 대로 안 찾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 혹시 소설 뭐 구성의 3요소 기억나니? 중학교 때 했었나? 중학교 때 했던 거 소설 구성의 3요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얘기가 안 나오더라. 근데 인물? 그치. 자,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할 때 이 소설 구성이 뭐냐면 장면이란 얘기예요. 하나의 장면 속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다 나올 거라고. 우리 지금 여기서 인물 사건 배경 다시 한번 찾으면서 동그라미 쳐볼까? 밑줄 쳐볼까? 인물 어디서 나오고 사건 어디서 나오고 배경 어디서 나와? 인물, 사건, 갈등, 배경, 뒤에 배경. 인물 사건 배경 나올 거라고요. 그게 어떤 거에서? 하나의 장면에서. 그럼 소설은 하나의 장면으로만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달하나? 그럼 한 장면 읽고 끝나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이어서 쓸게요. 하나의 장면에서 이루어진 다음 장면의 연속적 제시. 하나의 장면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장면으로 또 연속적으로 장면이 제시되는 거예요. 장면의 연속적 제시가 되는 거예요.
소설은 그래서 읽는 연습만 진짜 여러분들이 딱 제대로만 하지? 그러면은 문학 중에서 제일 쉬워. 자, 그럼 우리가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장면과 장면을 어떻게 해주자? 장면 끊어서 읽어주기. 장면과 장면은 항상 끊어서 읽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장면과 장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건데 우리는 장면과 장면을 이제 끊어서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장면과 장면을 끊어서 읽어준다는 얘기는 뭘까? 자, 이제 장면과 장면을 끊어서 읽어준다는 얘기는 인물, 사건, 배경의 변화, 장면의 변화. 자, 있던 사람이 퇴장했어요. 그럼 장면 끊어주시고, 없던 사람이 등장했어요. 장면 끊어주시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장면 끊어주시고, 공간이 달라졌어요. 시간이 달라졌어요. 장면 끊어주시고. 그 안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찾아주면서 소재도 찾아보고 갈등도 찾아보고 인물의 심리도 찾아보고 인물의 성격도 캐릭터도 파악해보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소설의 독해의 구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독자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 소설은 장면과 장면의 연속적인 제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자, 여기까지 다 적었니? 자, 그 다음에는 다 적고 있어야 돼. 이 밑에다가 이제 마무리로 써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장면만 이어지는 게 아니지. 2개의 장면, 3개의 장면, 4개의 장면, 혹은 5가지의 장면. 자, 요런 것들이 다 하나의 장면이에요. 하나의 장면, 2개의 장면, 3개의 장면들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소설의 구성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소설의 구성 단계, 여러분들 요 5가지의 구성 단계 배웠을걸? 기억나? 기억 안 나지? 근데 한 얘기만 또 얘기해주면 얘기 나온다.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라고 하는 잠깐만 아직 이거 이어서 적으면 요 그래프 못 그린다. 여기 그래프 하나 그려야 돼. 자, 이럴 때 갈등의 정도 어디가 가장 높아? 절정이 가장 높겠지? 자, 요렇게 갈등의 구조를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얘기했던 이 장면이 여기 쏙 들어온 거고 하나의 장면은 계속적인 장면의 연속, 장면의 연속, 장면의 연속, 장면의 연속, 장면의 연속 속에서 이야기가 제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다 끊어줘야 된다고요. 선생님, 네. 이거 꼭 밑에다가 적어야 돼요. 아니요, 오른쪽에 적어도 괜찮아요. 빈 공간 이용해서 적어주세요. 근데 요걸 연결시켜 줘야 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시했던 이야기들은 하나의 장면 속이고 그 장면들은 소설 구성 단계 속에서 발단해서 여러 장면들이 이어질 거고 전개에서도 여러 장면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소설의 구성 단계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라고 하는 보통의 5단 구성. 물론 4단 구성도 있어요. 처음 중간 끝도 있어. 그건 소설의 구성 단계를 하나 알아야 되고요. 또 소설의 구성 방식을 알고 있기에도 좋습니다.
요 절정에서는 갈등이 최고조로 일어나는 상황이겠지. 쭉 이제 소설에 대한 구도가 이런 식으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거 하나 얘기하면은 소설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없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보면 소설 그냥 읽어 끝, 읽어주고 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읽힐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수업을 향하니까. 잠깐만. 초대 안 된 사람 혹시 없어? 공유 다 됐어? 소설 영상은 봤어? 그 전에 올려준 건 봤어?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은 봤어? 대답이 없는 거 봐서 안 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소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거는 제가 또 영상 업로드 하는 대로 또 올릴게요. 시간 내서 보세요. 얼마 안 되지 시간. 한 2, 3분 되잖아. 자기 전에 봐도 되잖아. 아니야, 자기 전에 보면 안 돼. 별로 소설들이 그렇게 재밌는 소설들이 아니라서 기분이 좀 꿀꿀해질 수도 있으니까 재밌을 때 한창 이거 봐도 좀 지루하지 않을 때, 좀 그럴 때 봐. 알겠지? 자, 요런 얘기들을 우리는 하나만 더 하자. 서술자가 뭐 한다고요? 글을 쓰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고요. 서술자가 글을 쓰는 문체. 문체라는 거는 습관, 글의 스타일, 요것까지. 표현법, 여기 표현은 표현법이라고 쓰자. 표현법과 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표현법은 시와 유사예요. 표현법은 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미 표현법 우리 공부 많이 했을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표현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문체도 글의 스타일, 이 사람 글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던 것들이 다 위에서 밑줄이 쳐지는지 가서 밑줄 쳐볼까? 구성, 장면 얘기 마저 했었죠. 문체와 표현 얘기 다 했었죠. 다 했네. 인물의 유형 정도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정리하면서 소설에 대해서 제시 방법 어떻게 되고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개념어들을 쭉 보면서 소설에서 찾아보는 연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의 이제 작품에서의 보면 요 앞에 1강 정도는 같이 할 거고요. 뭐 우호적 태도인지 적극적 태도인지 이런 얘기 우리 설명해도 돼. 설명 안 해도 알지? 야, 우호가 뭐야? 호. 좋다. 소극적인 거는 왜 이렇게 소심하냐? 비관적인 거는 이거 다 우리 다 아는 단어지. 이런 거 안 읽어줘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소설을 실제 읽으면서 또 자조라는 단어도 우리 이미 공부했던 거잖아. 그치? 자조 무슨 단어야? 스스로를 조롱하는 거, 비웃는 거지. 자, 그런 것들 이미 겹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찾으면서 태도는 어떻고 개념들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것들 혹은 조금 공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업을 할 거니까 항상 지참은 하시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요 1강 정도 같이 한번 인물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할 거고, 제시 방법에 대해서 개념어를 좀 다룰 겁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요렇게 한번 그리는 게 복습이에요. 따로 복습은 아니고요. 연습장에다가 여러분들 요 말만 가지고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말만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봐. 모르겠으면 그냥 요거 따라서 한번 더 그리면 괜찮아요. 근데 순서가 있었어. 야, 이거 순서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아까 내가 어디서부터 그렸니? 갈등 여기부터 그렸지. 이렇게 하면서 슬슬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렸어. 그냥 보고 그릴 거면 차라리 복사해 줄게. 그게 나아. 알았지? 그리는 게 복습이에요. 여기까지 합시다.